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2024년도 제41회차 관세평가 기출문제 강평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1회차 시험에서는 기존에 우리 최근에 한 3년간 있었던 그 트렌드들이 이번 회차를 기준으로 조금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회차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41회차 있기 전에 한 3년간, 최근 3년간은 단순히 규정을 서술하는 이런 유형들이 좀 강세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깊게 또는 사례들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 시험장 가서 좀 허탈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은 이번 회차에서는 물론 규정 서술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 규정 서술은 또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보다는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평가에서 항상 중요하게 두 축으로 봤던 규정을 서술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섞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형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나왔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준비를 평소대로 하셨으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는 어려움은 없으셨을 텐데, 다만 좀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당황한 것들은 있었겠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판례 부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판례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렇게 바로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회차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꽈락을 걱정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간단히 문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면 우리 시험장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 보셨겠죠, 문제를. 지금은 이제 PPT로 띄워놨으니까 문제 좀 잘려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딱 한 장을 딱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바로 이렇게 딱 한번 눈으로 스캔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네 문제, 우리 파지를 검사하라고 할 때 전반적으로 네 문제를 다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문제, 강하게 쓸 수 있는 문제, 좀 잘 못 쓸 문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네 문제가 다 파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딱 짜신 다음에, 그리고 1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됐죠. 다음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관세평가 관련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30점 문제 줬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쭉 이걸 읽어보기 전에 눈으로 이렇게 딱 스캔을 했을 때 딱 보더라도 단어가 가격 조정 약관 이런 거 줬네, 눈에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표를 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표를 준다라고 하면 문제를 자세히 안 읽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량 할인과 관련돼서 표를 주는 경우들이 좀 있고, 아니면 사방법을 계산할 때 표를 주는 경우들이 좀 있고, 아니면 특수한 계좌의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럴 때 표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였겠구나라고 느낌만 가지고 간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길 때는 바로 토익 시험 풀듯이 어떻게 본다? 물음 먼저 보기로 했죠. 그래서 물음을 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 그래서 물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시험장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위 거래 내용 1번에서 5월에 수입한 2,000개의 물품과 관련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뭔가 5월에 2,000개 정도 물품을 수입한 게 있겠구나, 그거를 내가 문제를 읽어가면서 평가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낌을 갖고 5% 할인, 이번에는 할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5월 거래에서 5% 할인된 물품의 관세평가 방안, 관세평가 어떻게 할지, 할인이니까 할인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중점적으로 쓰면 되겠죠. 15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월에 거래해서 추가 할인 받은 것을 신용채권으로 처리할 경우 관세평가 방안을 쓰시오 라고 나왔죠. 요거는 위에 우리 보기 문제 지문을 안 보더라도 여기 부분이 권고 의견 15.1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리고 또 신용채권 하면 권고 의견 8.1과 관련된 우리 기지급된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사실 문제를 안 보더라도 완전히 어떤 포인트를 써야 되는지 협정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감이 딱 왔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기가 좀 편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내용 1번에서 9월에 수입한 4,000개 물품의 평가 처리의 방안을 쓰시오. 그래서 4,000개 물품을 어떻게 평가 처리할지, 예를 들어서 일반법을 쓸지, 일반법을 쓴다면 어떤 쟁점 비용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5점 줬습니다. 그래서 15점, 5점 이렇게 거래 내용 1번에서 확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점은 2번에서 판단을 하라는 건데 무료로 받은 300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래?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무료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 무료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아마 이 두 글자에서 아 이거 수출 판매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감은 잡고 문제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거 물음 1번에서 20점, 2번에서 10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거래 내용 1번부터 한번 보면 20점이 배점되어 있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국내 수입자 A와 미국의 수출자 X가 그래서 X하고 A가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체결한 일반 협정에는 가격 조정 약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PRC라고 하는 가격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약관의 내용이 뭐냐라고 주어지고 우리 가격 조정 약관 열심히 공부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도 올해는 가격 조정 약관, 6방법, 운임보험료 이런 거 보자라고 그때 마지막 모의고사 때 제가 말씀을 한번 지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역시 그게 딱 나왔는데 이 가격 조정 약관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조항을 주고 이 조항이 우리 암기식으로 하면 공사, 변수에 해당하는지를 꼭 보자라고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가격 조정 약관을 보니까 동일 영년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수량을 수입할 때마다 선택에 따라서 수량 할인 또는 무료 물품을 제공한대요. 그래서 내가 수량 할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료 물품을 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인은 동일 영년, 그 영년 내에서 누적 할인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소급 할인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표에서 수량 할인에 따라서 이렇게 수량 할인을 퍼센트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물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너가 선택해라 라는 이런 그 거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 상황에서 우리 아까 물음에서 1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A는 2022년 5월에 2,000개의 물품을 수입했대요. 2,000개. 그래서 2,000개의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수량에 따른 가격 할인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선택 둘 중에 하나 있었는데 할인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5% 할인된 인보이스를 받고 수입 신고를 했대요. 근데 물음 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5월에 5% 할인 물품 평가 처리 방안 쓰라고 했죠. 그래서 5월에 지금 2,000개의 물품을 5% 할인 받았으니까 이 표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 2,000개죠. 5월에 2,000개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이었을 거고 거기 구간에 해당하는 5% 할인은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쓰시면 돼요? 할인을 인정할 수 있다. 할인 받는 금액으로 우리가 과세 가격 삼으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은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니까 22년 9월에 4,000개의 물품을 수입을 했대요. 그리고 수량에 따른 가격 할인을 선택했대요. 이번에도 물품을 받는 게 아니라 할인을 받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할인을 하고 나서 9월에 수입한 것은 10%의 할인에 더하여 5월에 수입한 2,000개에 대해서 5%의 추가 인보이스 할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두 가지 정도가 발생을 할 텐데 이번에 9월 달에 수입한 거는 지금 몇 개? 4,000개를 수입했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 이 4,000개는 구간으로 치면 어디죠? 여기죠. 원래는 5%의 이 단일건, 독립적으로 얘만 보면 여기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거래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누적 할인을 인정해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전에 샀던 거, 1차분에 샀던 거 2,000개까지 합치면 6,00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0개면은 여기 구간으로 바뀌죠. 누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10% 할인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적 할인은 우리 권고 의견 15.1 수량 할인에 대한 평가 처리에서 누적 할인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근데 누적 할인 인정하는데 소급 해서 전에 것을 할인하는 것 이거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 10%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추가로 뭘 받는다? 2,000개에 대해서 추가 5%이 정정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10% 받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얘도 그러면 5% 아니라 10%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5%를 더 깎아줘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 소급 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었죠? 실제로는 권고 의견 8.1에서 말하는 종전거래와 관련된 채권 이렇게 학습했었죠. 그래서 기지급한, 선지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관세평가 처리 방안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간접 지급액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처리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 1번은 우리 권고 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물음 1번에 대해서 그 다음 물음 2번에 대해서 틀리신 분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거래 내용 2번이겠죠. 그래서 거래 내용 2번을 보면
1월에 무료로 받은 300개 물품에 대해서 관세평가 방안을 써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 2번을 보니까 A는 5월에 2,000개, 9월에 4,000개를 수입하고 가격 할인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격 할인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물품을 수량으로 받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5,000개의 물품을 추가로 수입하고 나서 무료 물품을 선택을 했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동일 영역은. 그래서 23년 1월에 300개의 물품을 무료로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매를 한 걸 보니까 2,000개, 4,000개, 그 다음에 5,000개 이렇게 되면서 10,000개가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10,0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300개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량 할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뭐가 핵심이 되냐면 최근에 판례 중에서 우리 한미약품 대법원 판례 사례를 보면 이렇게 수량 할인을 안 받고 물품으로 구매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보면은 무상으로 받는다. 우리 무상에 약간 그거 있죠. 발작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됐죠? 무료 제공한 물품으로 봐서 시행령 17조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 판매 이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대법원 판례, 한미약품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었죠. 이게 특약에 따라서 공급받은 물품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특약에 따라서 공급받은 물품이 있다고 하면 그 물품은 시행령 17조에서 말하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17조에서 해당하는 무상 물품. 최근에 판단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행령 17조에 해당하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뭐예요? 수출 판매 관점에서 그 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일반법 배제했던 그 로직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주요 논거를 그걸 들었냐? 그 당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수량으로 받는 게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정한 비율로 반드시 공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내가 10,000개를 사게 되면 300개를 공급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5,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사면 200개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위당 거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의 거래라는 거예요. 이 거래 자체가. 그래서 단위당 가격이 인하가 된다. 뭐냐면 내가 이번에 5,000개를 사고 추가적으로 200개를 더 받는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은 5,200개 뭐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그 가격에 맞게 5,200개 수량에 맞게 전체적인 단가가 조정되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이 거래 자체가. 그다음에 세 번째, 연간 구매 계약의 어떤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때 최종 수량이 확정이 되어야지 구조를 봤을 때 최종 수량이 확정이 되어야 그래야 가격이 완성이 되는 형태다. 최종적으로 내가 1,300개를 사는 건지 5,200개를 사는 건지 어쨌거나 마지막에 받는 이런 무료 물품까지 확정이 다 되어야 그래야 최종적인 단가가 확정이 되는 연간 구매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연간 구매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약이었지 않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무료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료라는 명목으로 공급이 됐다. 무료 샘플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중부정인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료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 자체가. 우리 실질과세 원칙에서 봤을 때 내가 300개를 받는 이 거래가 300개를 진짜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편의점 딱 갔는데 1+1 거래가 딱 있어요. 그래서 뭐 음료를 하나 사는데 하나를 더 준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받는 거래니까 50%를 할인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그 공짜로 그냥 받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50%는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이 두 개의 물품의 전체 총 계약을 내가 그 가격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그냥 50%가 낮아진 형태로 두 개를 산 거지 하나를 그냥 공짜로 받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무상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안 준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준 거다. 그냥 할인받아서 우리가 낸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주요한 근거를 들면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을 했냐. 그러니까 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 물품 자체가, 이 무상이 만약에 단건, 이게 별도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이라 한다면은 시행령 17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법을 배제하면서 쭉 가면 됐을 텐데,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행령 17조에는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그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판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문제가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낸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300개를 추가로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봐서 그 전체적인 단가를 조정해서 과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반대의 결론, 즉 이 방법 이하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의 어떤 그 의견에 힘을 실어서 쓰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근거가 완벽하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근데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양쪽의 근거를, 양쪽의 답안을 다 이렇게 조금씩은 언급은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이렇게 판례 위주로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도 그 정도 선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그래도 10점짜리 문제에서 의견이 좀 갈렸을 수는 있는데, 위에 20점짜리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도 없었고 우리가 협정에서 너무 명확하게 줬던 부분이라서 기본 점수는 충분히 확정하고 갈 수 있었다, 확보를 했을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문제 2번을 딱 보는 순간, 와,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변별력을 주려고 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변별력을 갖기 되게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시가역산 규정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수험생은 없었겠죠.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보지 않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이게 암묵적으로 보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버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를 뭐 사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출제하신 분이 어쩌면 이게 변별력이라고 생각해서 냈을 것 같아요. 그 규정집을 딱 봤을 때, 아, 요런 것들은 뭐 잘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냈다면 제 생각엔 좀 오판이 아닌가. 이건 아무도 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을 갖추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행자 휴대폰의 과세를 결정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시행 규칙 뭐 이런 거 아니까. 근데 쭉 가다 보니까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상해. 뭐가 과세 가격, 시가 역산율 계산 공식, 내가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규정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암기한 적도 없다. 그리고 시가율 산출 과정 기술하고 실제로 금액도 구해버려요. 그러면 딱 봤는데 20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이 시험은 100점이 아니라 80점짜리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규정 정도까지만 그냥 공란으로 내긴 좀 그러니까 아는 규정 정도만 그냥 다 던지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규칙 우리 7조의 3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 암기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점수 100점이 있을지 없을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규정을 모르진 않는다 정도의 어필만 해야 된다. 규칙 7조의 3 이런 거 그냥 던지고, 그 다음에 뭐 고시 40조 이거를 암기하신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별표 3 이런 거 암기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크게 뭐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걸 딱 봤는데 우리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 그래서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여기 뒤에 부서 3번, 4번 흔들리고 무역실무 흔들리고, 이러면 출제원이 노리는 바에 이제 딱
그 들어가 버리는 함정에. 근데 이런 것들 딱 보고 아 이거는 그냥 아무도 못 쓰겠네 하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딱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내년에 또 나서 또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또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도 못 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무도 못 써서 또 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 회차를 계기로 우리가 고시 40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쯤 이제 읽어는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냥 끄적거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한번 준비는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근데 너무 이번 회차에서 이 문제에 크게 의의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번 시험은 80점 문제였으니까 오히려 이 시간을 다음 문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도 못 썼을 거니까 그냥 가볍게 넘기고 고시 40 우리 그 관세병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면 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 정도 규정만.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 다음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관세평가 관련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이번에도 또 30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점 문제가 나왔을 때 거래 내용이 굉장히 또 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 내용을 다 읽고 문제를 보면 또 중간적으로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토익 문제 풀듯이 물음 먼저 보기로 했죠. 그래서 물음 1번 보면 거래 내용 이래서 확인 수수료 이렇게 나왔어요. 확인 수수료. 그래서 확인 수수료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을 쓰시오라고 해서 배점도 10점 꽤 크게 줬죠. 여기서는 점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확인 수수료 그럼 우리는 히읗 해가지고 해설 5.1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해설 5.1에서 나왔는 그 금융비용의 평가 처리에 관련된 특히나 확인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풍부하게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특히나 확인 수수료는 우리 뭐 금융비용 이렇게 판단했죠. 금융비용. 그래서 이익을 누가 향유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거냐, 구매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한 거냐라고 구분해서 평가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규정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확인 수수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답 쓰고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면 거래 내용 2에서 1차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료와 운임의 합계를 구하고 나왔으니까 아 이거 이번에 운임 보험료 가산하는 문제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포괄 예정 보험 계산 방법을 기술하시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규정을 쓰라고 하는 문제니까 그래도 요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 번쯤은 써봤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뭐 26조 뭐 이런 거 써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음 3번 보면 거래 내용 1에서 수입신고 가격을 기초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뭔가 가격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가격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하니까 대체 방법 쪽을 이야기하려나 보다 정도의 감을 잡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해상 운임이 $200 정도 들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양파를 수입했다. 이때 과세를 구하라고 하니까 뭔가 대체 방법 쪽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감을 잡고 시험 문제로 그 거래 상황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확인 수수료부터 평가 처리를 찾아봐야 되니까 거래 내용 1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국내 수입업자의 제의는 중국 산둥성에서 수출업자 Y로부터 양파를 수입하면서 신용장을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최초 거래 금액이 많으므로 신용장에서 확인한다고 통보했대요. 그래서 이 통보한 확인 수수료는 어디에 포함됐다?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확인 수수료의 평가 처리 방안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철저히 누굴 위해서? 판매자를 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 비용 자체도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은 인보이스에 포함된 상태로 그냥 우리가 과세 처리되면 되는 거죠.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공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접 지급액 이렇게도 봤을 텐데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평가 처리는 그냥 그대로 실제 지급 가격으로 평가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쓰면 돼서 이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10점을 좀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보면 거래 내용 2에서 우리가 포함될 운임 보험료를 보라고 했으니까 거래 내용 2번에서 나와 있는 운임 보험료를 쭉 봐야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마저 읽어보면 톤당 $800의 수입 신고를 했는데 과세가 심사한 후에 저가로 판단해서 부인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890 정도로 과세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정도고, 2번 상황을 보니까 수입업자 I가 X로부터 양파를 100톤을 1년 동안 수입하는 계약, 100톤을 우리가 수입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1차에 10톤을 톤당 $500로 수입 신고를 했대요. 근데 1년 동안 양파 수입과 관련해서 포괄 예정 보험을 $1000 정도에 가입을 하고 1차 양파 수입할 때
보험료를 1,000으로 수입했대요. 그래서 보험 포괄 예정 보험을 $1,000 정도로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를 1차 최초 안분해서 최초 할 때 1,000으로 신고할 수 있죠. 우리가 최초권에 전액 과세하는 방법이 가능했잖아요. 포괄 예정 보험에서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도어투도어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중국 내륙에서부터 운송 비용 얼마? 50. 그 다음에 해상 운임 200, 컨테이너 임차료 50. 그 다음에 수입항에서 하역비. 여긴 뭐예요? 수입항이죠. 그래서 아까 운임 어디까지 하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본선 하역 준비 관련된 시점까지 이 기준점을 잘 찾아서 그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발생한 게 5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50이 했으니까 총 300이 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입항에서 발생한 50, 수입항 도착 후 50,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두 비용은 빼줘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300, 그 다음에 포괄 예정 1000, 전액 하산 가능하니까 운임 얼마? 13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 뒤에 이제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혼선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면 양파 평균 수입 가격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 정도 했었는데 다른 수입자에게 $950에 최근에 수출한 적은 있었다. 그리고 수입신고 내역을 심사한 후 평균 수입신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소명을 요구했다. 왜냐? 1,000인데 우리는 500에 신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뭐 할 수 있다? 합리적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소명을 요구하면 소명에 대한 충분한 해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대량 구매를 통해서 가격 할인을 받았고 우리가 가격을 할인을 많이 받은 거다. 그 다음에 재배 환경이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내륙 지방으로 수입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수입자가. 근데 아이가 제출한 계약서는 가격 할인 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세관에서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거기 할인된 내용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후에 또 작성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할인된 내용도 없고 하니까 뭐가 안 됐다? 적절하게 소명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서 간략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서술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파의 성분 분석 결과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농산물이다 보니까 우리 조세심판원 사례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100% 일치하는 동종 동질은 없다라고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99% 일치하니까 그래도 대체가 가능한 유사 물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음에서 나왔던 거는 이걸 물어봤던 거죠. 결국은 1번, 2번은 해결이 됐고 3번 보면 수입신고 가격을 기초로 해서 거래가 이해 내용을 과세 결산 인지를 검토하라 라고 나왔으니까 수입신고 가격이 아까 얼마였죠? 수입신고 거래 내용 1번에서는 그러니까 $800에 수입신고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800를 기준으로 우리 가격 가져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저가신고로 우리가 부인돼버리고 소송까지 가버렸으니까 이 $800를 가져다가 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된 적이 있어야 되니까 과세 당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격은 좀 어렵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해상 운송이 $200 정도가 들었대요. 그래서 운임을 보면은 아까 여기서 중간에 뭐 해상 운임은 $200 정도 들었다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200 정도가 들었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원래 위에 앞뒤에 비용이 더 있었는데 여기서 $200만 또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은 이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양파의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죠. 그러면 요런 내용들을 준 걸로 봤을 때는 어떤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되죠? 이거는 조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운임을 별도로 줬다라고 하면은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왜냐면 운송 거리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 가산 요소가 없다고 하니까 딱 요 정도 요소만 조정하라 라는 의미로 출제를 한 걸로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그렇게 된 걸로 느껴지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서 좀 어려우면 문제의 뉘앙스를 보면서 문제가 조금 사실 불완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어떻게든 답은 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불완전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불완전하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호기롭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답은 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써내야 되니까 가능하면 출제자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여러분이 다른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더라도 그쪽으로 최대한 맞춰서 써주는 게
차라리 합격 쪽에는 좀 더 가깝겠죠. 우리는 합격만 일단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뒤에 저 뉘앙스들을 봤을 때 어떤 가격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될 거냐라고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가격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그 안 되는 가격이죠. $500 부인된 가격들 안 되고 가격이 그 또 밑에 두 개 또 나오죠. 그래서 이 톤당 $1,000 정도로 갔는데 이거는 뭐예요? CIF 조건으로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 가격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수입자에게 톤당 $950로 FOB 조건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가격을 좀 가지고 오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겠죠. 근데 다만 기간이 좀 7월이니까 지나버렸으니까 우리가 6방법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6-3방법 쪽으로 판단을 해보고 톤당 $950짜리를 가지고 온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10톤을 가지고 왔으니까 9,500달러 정도를 한다. 근데 아까 운임을 조정을 얼마나 해주기로 했죠? 200을 해주기로 했죠. 왜냐? 요거는 지금 FOB니까 운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임은 $200 정도로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9,700.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나오는 게 이 당시에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각종 조건들이 조금 더 주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시는 게 베스트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 너무 막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는 20점짜리 문제로 나왔고 문제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뭐 물음을 먼저 볼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짧죠. 그럼 이 정도 짧은 거리에서는 그냥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 상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다비 상사로부터 인코텀스 2020 CIF 부산 규칙으로 물품을 수입을 했대요. 그래서 CIF 규칙이니까 운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아부다비 상사는 한국 상사를 위해서 부산항까지 보험 ICC 최저 약관이죠. 그래서 ICC로 부보를 했대요. 보험을. 그 다음에 한국 상사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전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쟁 약관을 별도로 부보했대요. 누가? 수입자가 별도로 부보했다. 요 정도 키워드 체크하셨고 그 다음에 물음 1번 보니까 과세가 결정 원칙을 설명하시오 하고 6점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는 크게 뭐 상관없을지라도 어떤 관세평가의 총론적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관세법 30조 1항 과정 규정 써줬으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6점이니까 배점 그냥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시간을 좀 확보를 했잖아요. 우리가 안 썼을 거니까 거의.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6점을 풀로 받을 수 있도록 뭐 규정을 조금 더 우리가 시행령 규정까지 좀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기지를 발영해서 남은 시간에 맞춰서 좀 답안지 분량을 조절하실 필요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보면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아부다비 상사가 부부한 보험료와 한국 상사가 별도로 부부한 전쟁 보험료 관세평가 방안을 그 근거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죠. 그래서 아부다비 상사가 부부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 상사는 ICC C 조건으로 부보를 했죠. 그리고 C 조건으로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과세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별도로 지불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한국 상사가 별도로, 수입자가 별도로 부부한 전쟁 보험료가 과세가 될 거냐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한 해상 운송에 관련된 이러한 별도의 보험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과세 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배점이었을 것 같아요. 배점이 여기는 6점인데 여기는 14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인 배점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쓸 말이 뭐 과세 된다 이렇게 하나만 던지고 나오기는 조금 양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4번 문제 왔을 때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회차는.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 가산 요소 중에서도 운임 보험료와 관련된 우리 평가 처리에 관련된 규정들을 좀 적는 것들이 최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뭐 고시 24조를 좀 적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시간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펜 놓고 이렇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때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써서 0.5점이라도 올린다는 노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든지 유사한 규정이라도 끌어와서 막 다 때려 박는 형식으로 해서 분량이라도 좀 맞춰서 그냥 던지면 그래도 여기 문제는 아무래도 점수가 그래도 뭐 주려고 낸 것 같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없고 내용도 쉽고 그 다음에 양도 뭐 많은 내용을 막 물어본 건 아니었으니까 아마도 2번, 3번 이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24년도 제 41회차 관세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문제 한번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그래도 아마 점수는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수들이 곳곳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특출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 꽈락을 걱정하거나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거는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남은 시간도 좀 잘 쉬셨다가 또 좋은 결과로 또 맞이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